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시험을 겪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시험과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또 떠나 있게도 되는데요. 또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요셉도 형들이 그 팔아넘겨서 노예로 네. 팔아넘겨서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총리로 삼으시려고 그런 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알게 되잖아요. 네. 오늘 모실 분도 이런 시험과 시련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분인데요. 희귀병을 얻어서 장애를 얻게 됐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장애인 국가대표 조정 선수 그리고 아시아 패럴림픽 선수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정민 형제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10살 어린 나이에 갑자기 발병한 희소병으로 발목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게 된 이정민 형제. 고소득 금융맨에서 국가대표 조정 선수가 된 이야기와 장애를 통해 비전을 발견하기까지 아픔과 깨달음의 눈물이 있는 청년의 성장기를 들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이라는 직함을 갖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뵈니까 위원장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대리급 정도 되는. 아니, 패럴림픽 위원장님 맞습니까? 네,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 지금 네. 선수위원회에서 선수위원장을 맡게 되었고요. 네. 네, 좀 과분하게도 좀 어린 나이에 네. 이례적으로 조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남다른 교감을 조금 해보려고 네. 이번에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더 젊으신 거군요. 되게 그 선수위원분들 나머지 전체가 5명이 있거든요. 저를 네. 포함해서 다들 다 저랑 비슷한 연령대 또는 저보다 어린 나이대들이 많고요. 굉장히 조금 젊은 세대들이 조금 교체가 되면서 좀 새로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럴림픽 위원들은 주로 어떤 활동,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 안에서 쉽게 말해서 아시아 패럴림픽 커미티 안에 이제 선수위원들인데요. 선수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럴림픽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있고 또 종목별 선수권 대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의 특성상 네. 다양한 서포트들이 많이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운송이라든지 또 수송이라든지 호텔 또는 경기장에 대한 관련된 어떤 그 보조 시설들이 좀 필요한데 그때마다 아무리 신경을 써도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하고요. 좀 더 크게 가서는 그 경기 종목들이 아무리 장애인 그 체육이라 하지만 아무래도 좀 선수층이 많이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변수가 굉장히 많아져요. 어느 시합에서는 이 종목이 없어지고 어느 종목에서는 이 시합이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2년, 4년을 고생한 또 선수들이 또 한 번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조금 허탈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사전에 저희가 좀 같이 조합을 해서 조금 저희 의견도 조금 피력을 하고요. 네. 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윗분들한테 좀 많이 전달을 하는 좀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장애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어떤 희귀병으로 이렇게 제가 장애를 얻게 걸린 되셨는지. 병은 예. 길레안바렌 증후군이라고 네. 이제 한국말로 하면 다발성 신경염 장애라기보다는 이제 병인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희귀병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병을 유래가 됐는지를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했고요. 네. 또 그걸 관련해서 아직까지 치료약은 없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운동신경을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을 마비를 시키게 되면 이제 전신마비가 걸려서 이렇게 위험한 경우에는 심장까지 이렇게 전이가 되면 이제 사망까지 하게 되는데 저는 다행히 목까지 딱 가눌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멈추긴 했는데 그 장애를 입으면서 이제 회복을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회복을 완벽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무릎 아래에 말초신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육신경이 돌아오지 않아서 발목의 이제 그 모빌리티나 펑션이 조금 제한돼 있어서 지금도 보조개를 차고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무슨 사고를 이제 당해서 장애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도 계신데 우리 이정민 위원께서는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제 발병을 해서 네. 그렇죠. 장애가 찾아온 건데 그때 상황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일요일 날 몇 살 때예요? 제가 정확하게 10살 넘어가는 1991년도 11월 요즘. 24일 날 딱 네. 발병을 네. 했거든요. 그날 이제 일요일 날 원래 이제 맨날 어머니가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가면 거의 하루 종일 저희가 있는데 그 전날부터 좀 몸이 으슬으슬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나 아프니까 오늘 교회 안 가겠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아프니까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오전에 네. 좀 쉬니까 좀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오후에 이제 자전거를 끌고 네. 그때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야구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막 손에 힘이 없어지면서 네.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전거를 끌고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자꾸 손이 놔지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자고 일어났는데 딱 전신마비가 전체로 딱 어머.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딱 일어났는데 몸을 못 가누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한테 소리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급하게 오셔서 저를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셔서 되게 다양한 병원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소규모 도시다 보니까 이제 병원의 규모도 좀 작았고 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크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가 네. 이제 좀 계속 여러 군데를 이송하다가 전주 그때 예수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기억이 지금 나네요. 네. 근데 그 사실은 그때는 뭐 병명도 금방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웬일인가 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 이제 이 CGN TV를 나오게 되면서 어머니랑 조금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저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들도 했는데 저도 사실은 되게 힘들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요. 그러시죠. 네. 예. 그래서 그게 그때 좀 네. 예, 그때 생각하시니까 지금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 그게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한 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몸을 다 쓸 수 없다는 게 진짜 얼마나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되게 나이가 힘드셨을 좀 것 같아요. 들고 보니까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제 나이 때였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이제 좀 본인들이 좀 좌절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네, 네. 우리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계기로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더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너는 하나님한테 맡겼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널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야 뭐 부모님이 사실은 더 속상하시고 상처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누가 더 아프다고 말할 수가 그쵸. 없을 예, 상황일 예. 것 같은데요. 예.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예. 기억나는 장면 하나가 이제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네.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신경은 마비가 되는데
신경이나 이런 감각은 다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렵거나 뭐 어디가 뭐 아프거나 이런 건 다 통증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래 누워 있으면 피가 통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가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막 이제 가려운 부분을 긁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도 이제 힘드시니까 뭐한 번에 얘기하지 왜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니 이제 했는데 제가 그게 너무 속상했나 봐요. 네. 그래갖고 막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막 엄청 지르면서 그 약간 그 영화에 마치 한 장면처럼 막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처럼 막 엄청 어머니를 괴롭혔던 기억이 좀 나는데 예, 그때 시절이 아마 가장 지금 딱 물어보시니까 네.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요. 예. 근데 그 아기가 그 어린 아이가 1년 반 동안 누워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예. 저는 제 동생이 너무 얄미웠고요. 첫째. 아, 동생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이제 와서 장난을 많이 치고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여동생. 이제 가만히 제가 휠체어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서 뭘 해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보다 4살이 어리니까 그 당시에 뭐 7살, 6살이니까 전혀 뭐 이렇게 저의 장애에 대한 배려가 부분을 없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오빠가 그냥 누워 있는데 자꾸 나를 시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얄미워서 하루는 희서야 코 좀 긁어봐 이래가지고 제가 누워 있으니까 코 좀 긁어줘. 야왜 또 코를 긁어라. 코를 딱 긁을 때 제가 입으로 물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안 놔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아파트 단지에 모이면 다 또래들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한 반에 막 60명씩 있고 맞아요. 분반을 하고 막 이랬던 시점이라 굉장히 제 또래들이 한 번 나가면 막 한 30-40명씩 모여 있는데 이제 그걸 못 나갔던 게 조금 속상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보행이 될 때 다시 이제 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이제 한 학년을 이제 내려서 이제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몸이 급격하게 살이 찐 거예요. 네, 그래서 급격하게 살이 찌고 또 한창 성장기 때 그러다 보니까 막 걷잡을 수 없이 살이 찌는데 이제 어머니가 다리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되셔서 또 입힌 옷도 좀 이렇게 쫄바지 같은 걸 일부러 입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근육이 뭐 이렇게 뭐 잡힌다고? 뭐 그런 어떤 좀 얘기를 들으셨나 정보를 봐요. 들으셨구나 어디서. 네. 예. 아 근데 또 왜 그때 약간 꽃무늬 같은 쫄바지를 또 입히셨는지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놀림을 받았던 거 같아요. 네. 걷는 것도 뒤뚱뒤뚱하기 시작했지 살도 급격하지 또 옷도 그런 걸 어머니가 꽃바지지 갖고 막 이런 오셨지. 식이니까 쫄바지 막 이런 모습에 그때는 굉장히 막 놀림을 좀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다시 이제 조금 보행이 되면서 네. 학교를 다시 재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부딪힌 것들이 많이 이제 시작이 그때부터가 조금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네. 아 근데 그때는 그냥 몸이 불편해서라기보다 그냥 아이와 아이의 그냥 어떤 그냥 얘가 나를 놀리네 그럼 나도 놀려야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지 아 내가 이거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사실 그 이제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그 국가대표 네. 장애인 이제 조정 선수가 오신다. 네. 이제 이 프로그램에 그래서 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아까 들어오실 때 아주 씩씩하게 들어오시는 거여서 오늘 초대 손님이 아직 안 왔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다 회복이 되신 거예요? 회복이 아직 안 됐고요. 네. 됐으면 좋겠지만 무릎 아래로 네. 이제 신경이 살아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보조개 양쪽에 차고 다니고 있고요. 아, 그래서 보조기를 지금 하신 네. 상태군요. 그래서 발목의 이 펑션이 이제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육들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제 약해졌고 네. 근육이 다 조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아까 이렇게 오실 때 보면 예 그걸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아, 네. 예 그것도 꾸준한 이제 운동 덕택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우선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이 사실 운동도 되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갈망하던 그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하죠? 제가 못하는 거였잖아요.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염원했던. 아, 네. 왜냐면 어차피 저는 운동을 해도 못하니까요. 뭐 야구를 해도 축구를 해도 뭐 뭘 해도 어쨌든 뛸 수가 없으니까. 꼴찌로밖에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장애인 체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운동을 하고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좀 알았고 그럼 이제 부족함으로써 인해서 약해지는 다른 부분들이 뭔지를 좀 알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신체도 좀 많이 건강해지고 또 그거를 하나의 조금 그냥 보여지는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아 저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운동을 제 삶 속에 하나의 약으로 좀 가져가야겠구나 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는 운동이 하나의 저의 그냥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나마 조금 건강하고 네. 또 저도 건강함을 자꾸 모색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예. 네, 이제 사실 이제 대학교를 잘 나와서 네. 이제 대학교 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취직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좀 다녔었는데 아, 예.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반 정도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한국으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들어와서 금융회사에 이제 좀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금융회사 하면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가 저의 또 다른 성장기가 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 시절까지 해서 대학 시절부터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 저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 조금 이렇게 뭐지? 내가 장애 때문에 이런가? 아니면 이게 내 성격인가? 굉장히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딱 처음에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딱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가진 장애로서 인해서 분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디스어드밴티지라든지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게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뭐 그게 뭐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또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 엄청 저를 푸시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조업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그냥 인사총무과를 하면서 미국에서. 네, 네. 뭐 다양한 업무를 배우긴 했지만 일도 일이지만 이 체력이 버텨주질 못하는 거예요. 네. 이제 아무리 또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좀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또 저희 그때 이제 한국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한국적인 문화가 아무래도 또 야근도 많았고요 그 당시에 또 술자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걸 싫어한 건 아닌데 굉장히 좋아하지만 하고 나면 남들보다 회복도 빠르지 않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막 제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제 스스로 자꾸 경험을 하고 또 어떤 일과에 있어서 윗사람과 또 다양한 직원분들과 부딪히는 것들이 제가 막 자꾸 자격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저를 계속 푸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 금융회사를 가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이 어떤 내가 가진 장애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제 금융회사를 가서 이제 잘 다니다가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뭐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페이도 좀 세고 또 막 정장도 있고 이러면서 좀 명함 돌리면서 되게 뭐 금융회사라 하면 조금 뭔가 그치. 제 기준에서는 네. 좀 뻔지르르 해보였는데 당연히 뻔지르르 하지만 뭔가 제가 아직도 채워지지 부족하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고 자꾸 자존감도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 반복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말로 형용을 할 수는 없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무한도전에 네. 이제 TV를 딱 우연찮게 이제 하루 보는데 네. 조정 그 특집을 조정 특집을 네, 보여주는데 네. 앉아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잠깐만 저거 앉아서 운동하는 건데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 보려고 막 뭐 사회인 야구, 뭐 축구, 뭐 골프 이런 거를 못 하더라도 막 가담을 했는데 아 정말요? 네, 못 하니까 아예 그냥 사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예. 거기서 오는 좀 융합이 안 되는 느낌에 좀 속상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은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무작정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조정을 보고 이제 바로 미사리로 달려갔죠. 그래서 이제 간 날 그때 이제 나왔던 김지호 코치님이 그때 계셨는데 저 조정이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해봤는데 저가 이제 장애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딱 보시더니 이 정도시면
국가대표가 되실 수 있다고. 어, 한번 그래요. 그래도 한번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국가대표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라는 말이 어머나. 저한테는 완전 이거는 뭐 제가 태어나서 꿈꿀 수도 없는 꿈이잖아요. 아, 그쵸. 국가대표를 저희 네. 다 꿈꾸기 어렵죠. 그래서 예. 이거는 돈이다 뭐 어떤 그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이 국가대표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그때 결정하는데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직서를 들고 이제 대표님을 한 3번을 찾아갔었어요. 네. 근데 대표님 다시 생각해봐라. 그렇죠. 네, 너 지금 그때가 딱 30살이었거든요. 예. 너 지금 잘못 선택하면 평생 간다. 그래서 2번을 고사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워낙 제가 이미 마음을 결정을 정했군요. 해버리니까 네. 이제 받고 이제 바로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된 거죠. 아, 네. 예. 네. 아니, 부모님이 선뜻 그래 너는 회사 그만두고 운동해라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 너 선택이니까 내가 믿어줄게 했는데 아버님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라 아버님이 다 대표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우리나라. 그렇죠. 하시니까 네.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안정하고 결혼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왜 또 이제 30살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또 본인을 또 자책을 하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요? 네 아이가 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 아이가 자기가 불편하니까 어떤 그 생각하는 방향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이 더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가져가셔서 한 3, 4개월 정도는 굉장히 그쵸. 불편하게 대화를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만두고 12월에 그만두고 2012년 12월에 퇴사하고 2013년부터 이제 조정을 하겠다고 제가 막 미사리로 이제 혼자 차를 타고 매일매일 훈련을 하면서 2013년 3월 달에 열렸던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 하면서 이제 딱 1등으로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가 네. 인정 안심을 하시고. 해주시더라. 그래 이제 네 갈 길을 해봐라. 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겠니 이제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엄청난 인생이 다시 인생이 또, 이제 네, 다시 펼쳐진 거죠. 아예 진짜 이제 도화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맞습니다. 거죠. 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리모컨을 눌렀는데 나온 프로그램이 무한도전이었다. 근데 무한도전에서 조정 경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저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이제 미사리로 갔다. 네. 갔더니 보고 국가대표가 돼보지 않겠냐고.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이 이렇게 터닝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연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우연은 네. 아니겠지만 중간중간에 한 100번 이상은 네. 왜 그랬을까? 그분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나를 했을까? 왜 나는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진정해서 이거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네. 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죠. 그쵸.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장애인 체육에서의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대표팀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이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대표팀의 일수가 1년에 90일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지만 제가 들어갔을 때는 많아야 90일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365일 안에서 90일을 제외하고는 제 스스로가 혼자 훈련을 해야지만이 그나마 제 컨디셔닝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국제대회도 많지 않았고 또 국내에서는 선수층이 얇았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없었고 또 아직까지도 한국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뭐 그렇겠지만 장애인 체육이라는 어떤 그 슬로건 자체가 굉장히 조금 사회 약층이라는 부분을 많이 좀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충격이 꽤 많이 셌던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아시아 패럴림픽 선수위원, 근사해요. 예. 그리고 국가대표 조정 선수. 네. 예. 그리고 뭐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이번 2018년 평창 패럴림픽에 크로스컨트리 스키랑 바이애슬론 그래서 총 7종목
참가했었고요. 네. 최고 성적은 바이애슬론에서 이제 7등 오. 했던 게 아마 제가 가장 우수하게 했던 성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정말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인데요. 네네. 그 정말 훈련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고, 훈련의 수준도 힘들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조정에서 크로스컨트리랑 이제 동계 체육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이제 제가 훈련을 정식으로 이제 가담을 해서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는 16년, 17년에서 한 2년 정도, 2년에서 2년 반 개월 정도 이제 훈련을 하고 평창에 대한 어떤 무대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부상도 엄청 많이 당했고요. 손가락도 한 2번 골절됐었고, 어머. 어깨도 한 3번 탈골이 되고, 이제 이 스키를 이제 아무래도 좌식 스키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크로스컨트리를 하다 보니까 내리막이라든지 이제 아스팔트에서 이제 하계 훈련을 할 때 밸런스 조절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아스팔트에서 넘어져서 이제 어머. 전신이 다 까지는 경우도 있었고, 네네. 또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해서 그런지 급격하게 이제 체력이 빨리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어떻게 빨리 하려고 다양한 음식도 막 섭취를 하려고 했었고, 이제 그랬던 좀 기억이 지금 나네요. 네. 진짜 아까 100번도 넘게 후회하셨다고 네네.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말 진짜 제가 말했듯이 아까 대학교 이후로 제 삶을 푸시했듯이 가장 저를 많이 푸시했던 그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말 어떻게든 메달을 따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하려고 했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안에서는 최대한 어떻게든 더더더더 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결국엔 제가 메달을 못 땄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운동을 했던 동료이신 이제 신혜연 선수가 이번에 동계 패럴림픽 최초로 이제 금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그 장면을 제가 옆에서 같이 계속 함께 해와야 했었으니까 거기서 왔던 굉장히 또 저의 초라함, 또 외로움, 또 왜 안 되지라는 어떤 그 궁극적인 자꾸 이유를 하나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제 스스로 이 결정을 잘못했다라고 자꾸 저 혼자 시정을 하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평창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거지 네가 원하는데 네가 가려고 하지 말아라. 메달도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제가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열매를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전혀 아닌 것들이 네.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에 되게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신앙이 아니라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씩 진짜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열매가 뭐 이제는 지금 같은 어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네. 전혀 제가 뭐 목표했던 것도 아니었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선수위원장도 마찬가지였고 또 제 삶에 있어서 지금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박사과정을. 박사과정도 지금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전에는 제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네. 하나의 방향인데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서 안 되는 저의 그런 제 자신의 스스로를 자꾸 어떻게든 조정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한 끝에 또 이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또 제 지도 교수님도 그런 식으로 관계가 되게 오래 알고 지내던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제가 공부해야지 해서 간 게 아니라 그 교수님과의 또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또 오게 된 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가족들이 또 저로 인해서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개선이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메달은 사실은 금메달을 따면 좀
돈이 많이 보상이 돼서 그래서 돈에 대한 또 욕구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아, 메달을 따서 내가 또 연금도 나오고 하면 조금 편안하게 이제 남은 여생을 조금 이렇게 좀 릴렉스하면서 살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릴렉스하게 쓰시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네. 저를 계속 눈 감는 그날까지 저를 계속 교육시키실 거고 훈련시키실 거고 저를 편안하게 가둬두시지 않을 계획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뭐든지 저한테 다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역경이 됐든 그거 저한테 훈련시키려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어쨌든 뭐 메달도 못 땄고 제가 목표했던 거 제 스스로 하나도 된 거 없는데 제가 지금 아무리 삐까뻔쩍한 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한들 네.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면 안 해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 평창을 이후로 아예 모든 거를 다시 또 이제 도화지에서 시작을 했다면 도화지에 막 그냥 제 스타일대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림이 됐든 제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 돼도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씩 하나씩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를 입은 몸으로 국가대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여기 계시군요. 예. 하나님이 부족합니다. 아직. 그 주변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 장애가 이렇게 탁 찾아오면 선천적인 것이 아닐 적에 네. 굉장히 분노가 막 일어나고 한동안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의 기간이 지나면 이건 아니야, 이건 네. 꿈일 거야 해서 그 부인하는 기간이 또 한참 있고 그렇죠. 결국에 가서는 받아들이는 기간이 또 있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10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한 스테이지를 거쳐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죠. 사고가 났는데 네, 네. 내 장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럼요. 네, 온전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한 구석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분노와 그거를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지만 안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본인이 엄청난 많은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과정들이 굉장히 굴곡을 타면서 저를 기준으로 하면 그 한 스테이지를 한 뭐 3개, 2개로 나누면 한 스테이지마다 한 10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발병하고 나서부터의 대학까지, 대학 졸업까지의 상황을 한 10년 정도 보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걸 이겨내보겠다고 난리를 쳤던 기간이 딱 올해가 10년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나씩 종결이 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정말 하나씩 이렇게 조각을 맞추는 거는 좀 10년씩 걸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장애가 없어도 저희도 사실 그 마음의 뭔가를 이렇게 극복한 연속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 물론 더 힘든 그 시간을 지금 아까 그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신 건데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게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힘듦이 아니라 그 조직 자체가 조금 그 당시 굉장히 특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조업이었고 한국 기업이었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짓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고위급 이제 부장급 분들이 이제 오셨고 저는 이제 현지 채용을 하면서 그분들을 서포트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욕설이 난무했었고요. 언어 폭력은 뭐 기본이었고 심지어 이제 폭력도 조금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군대를 못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사회적인 측 안에서 이제 그게 오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예. 자존감도 낮아지지만 나에 대한 존재적인 가치가 진짜 벌레만도 못한 아무래도 뭐 일반 회사 첫 직장 그 하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가면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느끼는데 그렇죠. 예. 더더욱 저는 그런 환경에서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출장을 이제 아틀란타에서 이제 1시간 떨어진 데가 저희가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내줬던 CD들이 있어요. 이제 차 안에서 들으라고. 그때 이제 복음성가 노래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막 힘들고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어떡해. 여기서 그냥 진짜 차로 공항을 가든 뭐 어딜 가든 막 가고 싶은데 그때 이제 막 6시 정도 됐나? 해가 이제 좀 지는 시점에 제가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그 폭풍 속의 주 노래가 그때 이제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그 노래가 이제 저한테 들려오는데 그때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막 그게 그 하늘에서 막 그 노래가 그냥 하늘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막 팡팡팡팡팡 나오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 울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내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과 연결을 시켜서 나를 도대체 왜 더 비참하게 만드시냐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당신이 만약에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공평하신 주라면 왜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인 것 같고 더 가능한 사람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하시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발악을 하게끔 해야지만이 주시려고 하시냐면서 엄청 막 운전대를 막 난리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막 펑펑 울고 그 노래를 계속 리와인드해서 듣는데도 한 10번을 들어도 계속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착을 딱 해서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을 정말 막 아예 이제는 심장을 막 제가 막 더 막 푸시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 더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사실은 혼자 시작을 했고요. 왜냐면 그때도 막 다리도 불편한데 막 야근도 늦고 식생활 습관도 막 저녁 12시에 식사가 오고 아침도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살이 빠지기도 하는데 다리까지 근이 막 약해지니까 막 식은땀이 맨날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제가 막 정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보완을 해야 돼. 그래, 너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하나씩 채워갈 수 있어야겠지. 너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시당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만나면서 정면으로 이제 부딪히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답을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자꾸 하고 나서 물어보고 안 되면 또 막 가서 막 하나님한테 막 얘기하고 또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이렇게 정말 잘 자란 아들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부모님이 지금은 너무너무 흐뭇해하시겠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많고 비전이 또 있으실 텐데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이제 지금 이제 박사과정 2학기째 하고 있는데 잘해서 학위과정 잘 맞추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는 아까 같이 그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 대한 어떤 운동 치료나 이제 운동에 대한 효과 입증을 통해서 조금 더 좀 삶 속에 좀 부족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분들은 이제 운동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공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또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지금 만나고 있는 자매랑 조금 더 정신적으로 하나님하고 좀 교감하면서 이번에 이제 12월 24일 날 그 신혼부부 학교 또 두란노 예비학교 이제 거기도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바쁘시네. 네, 그래서 같이 조금 빌딩을 잘해서 정말 서로가 조금 이렇게 사랑도 하지만 또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로 좀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도 제목 여쭤보려고 했더니 지금 다 나왔네요. 다음에 만나 뵐 때는 이 박사님이라고 저희가 불러야 될 것 꼭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능히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나 네,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마음속에 또 인생에 이런 결핍과 상처가 있을 줄 압니다. 네.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장애인 분들이 많이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네. 불편해서 많이 못 다니셔서 그러신다 그래요. 네. 예, 정말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쓰임 받고 또 그 장애 있으신 분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